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네, 사법논담을 꾸며주시는 두 분 변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도 30대시죠? 예, 제가 이거 라디오가 참 아니구나. 예, 그렇게 안 보이긴 하지만 예, 왜 30대입니다. 20대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40대로 보여요. 저는 천하람 변호사 더 놀란 게 박지훈 변호사가 이름만 거명되면 다 그 형님 아니면 누님이야. 진짜 신기한 일이죠. 저 정말 놀랐어요. 예. 네? 저 심지어 그러니까 김한규 변호사님도 형님이었죠. 김한규 제일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변호사. 예. 그러니까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다 형님이고 누님이 어떻게? 천하람 변호사는 동생이죠. 그래요? 한참 동생인데. 다행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비교하면 이게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예, 그 정치계 대표 동안들이 있거든요. 예. 비교하면은 예. 사실 좀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2030 탈당이 진짜 많습니까? 아까 이준석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잠깐 하긴 했는데 분위기 어때요? 확실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전남 순천에 저희 당협에 젊은 당원, 뭐 애초에 당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젊은 당원이 굉장히 귀한데 이 친구들도 막 탈당하겠다고 하고 막 저희 당원 카톡방에서도 막 연쇄적으로 뛰어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얘기 좀 막, 나눠보셨어요? 예, 제가 얘기도 하고 좀 달래기도 하고 이제 좀 진정이 그래도 많이 됐는데 그렇게까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2030이 정치적으로 되게 효능감을 맛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당선되고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바꾸고 있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효능감인데. 네, 이준석 대표도 당선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당심에서 확 밀리는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친구들이 우리가 이거 뭐 당원하고 뭐 이렇게 해봤자 저쪽의 조직력이 훨씬 더 강한데 이게 뭐 쓸모가 있겠냐.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가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게 그 친구들도 막 그 경선할 때 보면은 그 선거 공보물 같은 게 이제 집에 가거든요. 우편. 그거 받으니까 막 집에서 난리 났다고 저한테 막 이거 공보물 왜 보내냐고. 경선할 때도 공보물을 네, 했어요? 공보물을 보내요. 그게 이제 집에서는 이제 뭐 뭐냐 너 국민의힘 당원이냐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재미난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 허들을 뛰어넘어서 이 친구들이 정말 국민의힘을 그래도 그러니까 당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나 또 홍준표 후보나 뭐 여러 사람들을 또 천하람 변호사나 또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막 이 사람들한테 역선택이다. 원래 민주당 찍을 사람들이었다. 특히 호남 당원에 대한 그런 비하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래요.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요. 홍준표만 있냐? 천하람도 있다. 그렇긴 한데 급이 아직 많이 다르니까. 너무 겸손하시다. 뭐 의도한 바는 아닐 수 있는데 김재현 최고위원의 40명 발언 또 윤희석 맞죠?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역선택 발언. 공보 특보. 그게 사실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안 그래도 좀 조금씩 나가긴 하잖아요. 이 말씀처럼 선거 끝나면 일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조금 더 수라든지 그 위세가 더 커지게 나가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원들이 되게 웃긴 게 오히려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말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역선택이 말도 안 된다. 왜 자기네 당원들을 비하하냐 이런 얘기를 막 다 하시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죠. 예. 그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무슨 40명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역선택 아니. 위장 당원 옛날 얘기도 있었고요. 아니 누가 역선택하려고 당원까지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그것도 소리입니까? 돈까지 내면서. 그 돈까지 내면서. 많진 않지만서도. 예. 아니 뭐 전국에 3명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귀찮아서라도 안 하지. 절대 안 하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요새 이준석 대표가 있으니까 2030이 막 몇천 명 단위로 나가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이준석 대표 전에는 저 20대 30대 당원이 진짜 적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또 임기 끝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귀한 2030 당원인데 아무튼 제가 사법논담이니까 뭐 너무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정치 잡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사법논담으로 가겠습니다. 두 분께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대장동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네. 예. 좀 지겹지 않습니까? 별로 뭐 새로 나온 이야기도 없는 것 같고 네. 오늘은 대장동을 건너뜁시다. 네, 오케이. 고발 사주도 건너뛰는 걸로. 그럼 요 얘기로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또 입건했습니다. 이번엔 네. 판사 사찰 그렇죠. 그 의혹과 관련해서 입건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공수처가 4번째로 입건을 한 사건입니다. 네. 뭐 옵티머스하고 또 한명수 모해 이증 사건하고 고발 사주 사건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4번째로 지금 직권남용죄,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저는 배포에 주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오, 왜요? 행정법원 판결에 보면 뭐 작성도 문제지만 배포해서 검사들한테 이걸 보라고 했던 부분, 돌리라고 했다고 예, 그게 지시가 되고 그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안 읽어도 되는 걸 읽게 만들었다. 뭐 그것도 그렇고 안 돌려도 되는 안 돌려야 걸 되는 돌리게 거, 안 만들었다는 돌려야 것 되는 같아요. 거죠. 어떻게 보면 안 돌려야 되는 거를 돌렸다. 작성도 문제지만 배포에 더 주안점을 두고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거는 단순 행정 사건, 단순 민사로 봐야 될 게 아니고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4번째로 입건을 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셔야 되는 게 그 행정소송의 징계와 관련한 기준과 형사상 처벌이 되는 기준은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판사사찰 문건 그때 언론에 공개된 내용들은 봤는데 물론 1심 행정법원에서는 이게 좀 부적절하다. 이게 단순히 뭐 세평을 모았다기보다는 뭐 개인정보 위반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일단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은 이게 업무랑 완전히 별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외국에서도 보면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판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실 우리나라 대형 로펌들도 이런 것들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검찰의 권력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대형 로펌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몇몇 주요 사건들에 보면 오히려 정보력이 뭐 대형 로펌이 더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로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 거죠. 판사 성향 분석도 하고 이 사람은 주로 뭐 여기에 가입돼 있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공략하자. 뭐 이런 걸 만든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사실 전례가 그렇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된 바가 없고 이게 뭐 작성하거나 이걸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재판할 때 참고해라. 이게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할 정도냐.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나 배포한 사람들이 이게 뭔가 정말로 검찰과 그 담당 검사들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정도에 이른 거냐. 이거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예. 그럼 일단 중간 정리하면 법 적용을 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이게 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입건을 했는 것 예, 같습니다. 근데 딱 봐도 직권남용죄는 사실은 성립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기소할 거를 다시 입건해서 경선 이후에 또 입건 통보까지 했던 걸 봤을 때는 또 이 담당 공수처의 지금 차장이 직접 한다고 하거든요. 여운국 차장입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형사 판사도 꽤 많이 했던. 박지훈 변호사님이랑도 친하세요. 그래 저번에 그래서 네. 영장 청구했을 때 차장 다 판사 출신인 걸 제가 하면서 했더니 뭐 기각 나와버렸잖아요. 그거. 그땐 판단 좀 잘못했네요. 사실 저도 여운국 잘 차장님이랑 알잖아요. 잘 아는데 천하람 변호사도 잘 알고. 예. 사실 능력 있는 혹시 그분도 분이신데 대한변협 이사 출신이십니까? 부회장입니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더 저희보다. 높고. 예. 저희가 이사고요. 예. 다 대한변협 인맥이군요. 대한변협 그 여기 간부가 한 등기이사 비상임이사. 그렇죠, 그렇죠. 간부가 한 100명 이상 되니까. 저는 그 중에 이제 더 소수. 아무튼 아무튼 근데 이제 공수처가 요새는 그게 감이 썩 좋은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이게 이제 사람이 똑똑한 사람도 막상 자기 일이 되면 이게 헛발질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또 처음 해보는 일이고 하면 저는 여기서 되게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그 워딩을 하셨던 게 아니 뭐 입건은 한 4달 전, 뭐 몇 달 전에 고발이 들어와서 했는데 국민의힘 경선에 맞춰서 5일날 발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공수처에서. 그래서 저 이거 보고 이게 윤석열을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은 뭐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인 정확하게 고려가 하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7월인가 들더라고요. 뭐 6월인가
고발이 됐었는데 10월 22일 날 입건을 하고 통보를 11월 5일 이후에 했다. 이렇게 저는 따라. 경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렇죠. 그런 취지인 것 입건은 같죠? 했는데 통보는 늦게 했다. 뭐 이런 알겠습니다. 뉘앙스로 보이고. 그러면 조금 전에 천하람 변호사가 잠깐 얘기했으니까 논점을 딱 하나로만 좁혀서 얘기를 네. 합시다. 그러니까 징계 관련 1심 소송에서 이건 그 문제가 있는 문건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법원이. 그렇죠. 아마 이거에 탄력받아서 지금 이제 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수사나 이제 공소 유지에 미치는 영향 1심 판결이 네. 행정법원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민사재판, 형사재판이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행정재판도 민사재판의 일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징계를 다투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특별한 어떤 반증이나 특별한 어떤 항변이 없는 한 형사재판에 중요한 자료로 쓸 가능성이 높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 행정재판의 판결문 또 행정재판에 나온 증거 기록 등을 기본으로 아마 조사를 하고 기본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이거 취하하는 게 맞다. 굳이. 그러니까 징계 소송. 네. 저도 말씀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네. 직권남용죄 같은 거 아마 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굳이 해가지고 법원에 판단 받으면 혹시나 그게 판결문에 뭐가 나와서 징계 제대로 됐다고 하면 징계 더 나아가서 범죄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그 수순으로 좀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법리를 모르니까 그냥 상식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리면 행정법원에서 이 문건은 정상적인 문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찰성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가 있는 있는 문건이라고 성격 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는 당연히 거기서부터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의 정상적인 어떤 개통 조직에서 작성하면 안 되는 문건인데 네. 그래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시켰거나 배포를 지시했다고 하면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가 되어버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성립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입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입건은 그래서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기소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왜냐하면 공소유죄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끌어내 가지고 다시 이제 기소를 한 거 보면 공소유죄에 문제가 있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기소는 할 텐데 공소유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이게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대검 그때 감찰을 했을 때는 당시에 이제 뭐 대검 감찰하는데 뭐 윤석열 후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아니다라고 감찰 종료를 했던 건이었고 그리고 직권남용 이게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민사 판결에서 거의 그냥 100% 이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네, 손해배상도 인정되고 뭐 불법행위 되고 하는 건데 민사와 형사의 관계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의 트레시홀드라 그러니까 민사의 이 기준점이랑 형사의 기준점 따져보면 형사가 더 엄격해요.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고의의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부적절한지 잘 모르고 야 이런 거 좀 해라라고 하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고의로 해야 되는 범죄라서 이 당시에 과연 그런 판단을 했겠느냐. 그러면 그 지점에서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이게 뭔가 법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몰랐다라면 그게 코미디 아닙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이게 이제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뭐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판사 막 도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판사를 미행을 하거나 이거면 완전히 뭐 문제인데 이 검찰 쪽의 항변도 보면 나름대로 이제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들 좀 모으고 뭐 이렇게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구린 그런 건 없었다라는 거라서. 아니 근데 그 말을 네.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지금 뭐 미행을 하고 뭐 그걸 하겠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온라인에 찾아보면 제일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수집해서 정리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에서 민간인 사찰하는 게 똑같은 방식에 그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미행을 하고 도청을 했겠지만 지금은 인터넷 보면 판사나 대부분 성향 다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판결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거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 이런 판결을 하니까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자. 그 정도는 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아니, 저는 오히려 되거든요. 그거는 예. 문제 불가피해 처음으로 돌아가는 얘기니까 여기서 제가 끊겠습니다. 네. 끊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드리겠는데요. 뭐가 빠를지가 궁금한데 징계 소송 2심 판결이 빠르냐? 아니면 공수처가 이제 수사해서 기소해서 그 사건 1심 판결이 빠르냐? 예를 들어서 징계 소송 2심 판결이 먼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근데 2심에서도 이 징계 소송 1심 판결을 그대로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비록 민사라 하더라도 갖는 규정력은 더 세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2심에서 뭐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없고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재판 수행 어떻게 할지 뭐 봐야 되니까. 네. 근데 만약 2심이 나와버리면 거의 확정적인 거예요. 대법원에서 바뀔 리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 대법원 이제 법리 판단하니까 예.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형사 여기에 미치는 아니, 영향이 더 근데 세지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럴 수는 있죠. 네. 공수처가 입건을 했는데 과연 조사를 또 할 수 있는지는 또 이것도 의문입니다. 불러서. 후보거든요. 아니 근데 보니까 조사 안 하고 기소하는 경우도 있던데.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어차피 자료가 있고 어차피 행정소송 그 있는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뭐 굳이 소환을 하겠습니까 아마. 예. 기소는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소하지 않을 거 입건할 리는 없는 그러니까요. 거고. 제가 봐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러서 조사하고 기소하는지 그냥 것 같은데. 기소할지 서면 조사 그건 좀 정도 봐야 되는데 하면 하지 않을까요? 뭐 2심까지 저는 굳이 기다릴 필요도 없지 않나. 근데 만약 2심이 또 빨리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공수처에서 탄력을 좀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심 기소하는데. 판결이 오래 걸릴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별로 없죠. 그리고 저는 근데 이거 근데 나왔을 때 물론 뭐 보수적인 성향의 법조인들을 언론에서 인터뷰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 이게 징계까지 할 일인가 되게 많이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2심 결론도 좀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2심 무조건 뭐 1심 따라갈 거다라고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워낙 이제 그 징계 소송이 1심이 워낙 셌기 때문에 이건 뭐 저거 임팩트가 셌죠. 네. 뭔가 뭐 정직 2개월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면직까지도 면직까지 가능하다고 가능한 법이다 이렇게 때문에. 해버렸죠. 그런 표현도 사실은 좀 이례적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여튼 그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형사소송 1심 결과보다는 행정소송 2심 결과가 더 빨리 나와야 정상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빨리 나왔는데 거기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나오면 형사 1심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죠. 있다고 네. 봐야 되죠. 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검 대변인 전현직 대변인이 쓰던 공용폰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 감찰부에서 확보를 해서 포렌식을 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언론 사찰 아니냐고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준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거 얘기를 지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 폰하고 공용 폰은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앞서갔네요, 되게. 사실은 예. 근데 또 제가 또 알기로는 이게 공용폰이 언론 그 탄압이나 이런 것도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써가지고 포렌식이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한 세 번 초기화했대잖아요. 세 번. 그러니까 포렌식이 어렵다고. 아니 그러니까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 네, 맞아요. 예. 뭐 아무것도 없어. 나왔다고 예. 두 번째 포렌식이 좀 어렵다 하고 공용폰에 뭐 안 씁니다. 잘 큰 의미도 없거든요, 사실은. 자기 사적 폰이 또 있잖아요. 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공용폰은 사실은 공적인 거기 때문에 일반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질문드렸더니 이제 저도 가끔 언론 이야기에서 이제 한번 발언하면 이제 댓글에 너도 기레기다 뭐 이런 이제 댓글이 이제 네. 종종 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이걸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납득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 말 좀 아니 왜 그러냐면 예. 대변인이 쓰던 공용폰이잖아요. 그렇죠. 대변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취재 응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을 놀리는 그럼 우리들이 대변인과 예를 들어서 취재를 위해서 통화했던 내용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냐. 그럼 그게 언론 사찰 아니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뭔가 폭로라고 그러니까 특종을 폭로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 제보자를 찾기 위해서 뒤지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검찰 대변인의 어떤 그 통상적인 취재 대응 차원의 통화를 그러니까 보는 거가 언론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업무폰이니까 저도 그런 논리가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런 게 전례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예를 들면 이게 뭐 녹음을 안 하더라도 기자와 어떤 시점에 어떤 통화를 했는지가 뭐 언론에서는 좀 민감하게 뭐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저도 솔직히 이런 얘기는 좀 아니, 개인 폰이라면 모를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법무부 아니면 뭐 검찰 대변인이랑 내가 통화를 한다 업무용 폰으로 통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기록이 당연히 남을 남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그래. 사찰이 됩니까? 그리고 더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피의 사실 공표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피의 사실 공표 행위가 벌어져 가지고 이건 사법 처리 대상이 돼서 수사를 만약에 한다고 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검사가 근데 피의 사실 공표의 루트는 보통 언론이니까 네.
그러면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조사를 하는 건 불가피하잖아요. 할 수밖에 그러면 그거 다 없나요? 언론 탄압입니까? 나간 루트는 뭐 조사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럼 그 언론 탄압이냐고.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언론 탄압이란 단어도 상황에 맞게 또 시절에 맞게 세월에 맞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박정희 시대다 지금. 네. 그러면 뭐 그런 말이 조금이라도 가능해요. 전두환 때라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누가 더 센데요? 아니, 그거 뭐 근데 겁을 먹습니까? 기자들의 이 논리를 약간 확장을 하면 그러면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는 못하게 얘기로 한다는 성립이 거잖아요. 돼버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의 자유라는 그거를 갖고 무소불위에 아무런 통제 안 받는 그런 게 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언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제 기준인지 몰라도 이런 말들을 하는 거는 어쩌면 법조 출입 기자단의 횡포에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뭐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공용 폰인지 개인 폰인지 별로 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공룡표를 통화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 김원수 검찰총장이 당황해가지고 왜 내한테 이러냐고, 왜 내한테 그러냐고 이러냐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통화하던 시점에는 그런 거 별로 뭐 감이 없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대변인과 공식적으로 통화를 한다 이게 뭐 그런 거라고 하면 기록이 남을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아니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상해야죠 이제 사실. 그러니까 검찰 내에 이래서 그러니까 내 빨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기자 입장에서. 그건 당연히 보호를 하려고 하겠죠. 제가 기자라도.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네가 지금 특정인데 얘가 지금 제보자지 우리 찾아낸다 이런 경우는 이제 종종 있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도 내용이 이제 공익에 부합하느냐 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피의 사실이냐 문제가 또 추가로 그러니까 붙기는 맞아요. 합니다만. 늘 검찰발은 그런 게 많으니까. 네, 그 붙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 대변인의 통상적인 취재 대응 내역까지 만약에 들여다보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을 네, 하고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업무폰은 그리고 이런 거에 논란에서 되게 그래도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서 하청 감찰 지금 논란이 불거지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절차 위반 이야기가 나오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하청감찰 이제 이런 거거든요. 공수처가 직접 못하니까 대검통해서 좀 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바로 결과를 그냥 압수수색해서 다 가져갔다. 예. 하청감찰 뭐 이런 용어는 없는 건데 이제 좀 눈에 띄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뭐 법규가 정확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는 참 하기 싫은데 공수처가 아직까지는 조금 정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이런 식이라도 친하신데 또 왜 아니요,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규정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찾아본 결과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포렌식을 할 때 그 이 공용폰을 사용했던 전직이든 현직이든 대변인을 참관을 안 시킨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같으면 이제 이건 사실은 그 지금 점유자를 부르는 건 맞아요. 지금 대변인. 지금 쓰고 있는 예,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왔거든요. 근데 그 전직까지 다 불러서 할 수는 저는 없을 그러니까 것 이게 같거든요.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은 이제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부르는 게 더 적절하긴 합니다. 부르는 게 더 적절한 건 맞고 불렀는데 안 왔으면 뭐 자기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거 하는 사람이면 되게 민감한 사건이니까 오든 안 오든 다 불렀을 것 같은데 조금 뭐랄까 약간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이게 근데 그 자체로 바로 법 위반인가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다만 이게 근데 좀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대검 감찰부랑 공수처가 뭔가 이렇게 짜고 니들이 일단 이미 제출 받아 우리가 그럼 그거 압수수색할게 이렇게 한 거라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만약에 진짜로 네. 그 서로 그러니까 눈치 교환하고 했다면 그건 별로 그러니까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 할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포렌식에 참관을 시켰느냐 아니냐는 이건 저는 법리를 몰라서 네. 역시 일반 상식에 기초해서 일반적으로는 소유자하고 점유자 소유자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바로 그 질문이고 공용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러면 법리가 공용폰의 사용자죠,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자는 국가죠. 국가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니까 그 소유자는 지금 검찰이면 그 지금 대변인만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공용폰이면 공용폰이라고 하는 직업의 의도는 오로지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적 업무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면 꼭 그 참관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완전히 내부 징계 절차다 그러면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참관을 안 시키고 증거를 획득했을 때 근데 일단 검찰의 주장은 이걸 했던 이유는
감찰 진상조사 차원이라고 그렇죠. 했죠. 지금 당장은 그렇다라고 그런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 절차라고 하면 그 사람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라서 아무리 업무폰이라고 해도 자기 개인 정보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통화한 내역에 있어 자기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권 있어야 되니까 보통은 부를 겁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는 네. 참 검찰도 검찰 입장에서 뭐 얘기하지 말아라고 우리 진행 자꾸 얘기하지만 동양대 컴퓨터도 아마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 점유자든 소유자든 다 확인 안 하고 그래서 그 그거 복사해서 가져간 복사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기 판결에서 때문에 그거 엄청 했다가 결국 그 이- 권한 있다고 나온 이게 거 아니에요? 뭐 그거? 완전 네.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컴퓨터 기술이라 하는 거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그 폰 같은 경우는 그 누구 거라고 다 부릅니까? 그러면 그 제조자까지 부릅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에 비슷하게 이제 하면 그것을 위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징계 생각합니다. 절차에 한해서는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감찰 절차 정도라면.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대변인 말고 그 전 대변인들이 한 행동을 포렌식 돌려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를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쓰겠다. 이렇게 되면 그 조금 완전 문제가 문제가 될 수가 복잡해요. 있죠. 증거로 만약에 쓸 경우가 문제가 될 증거 수 있다. 능력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동양대 그것 또한 증거 능력이 많이 다투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야 되겠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저 뭐 동양대 얘기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아, 제가 뭘 하지 말. 아, 대장동. 아, 나좀 대장동. 헷갈렸다. 예. 대장동하고 죄송해요. 디귿이. 아, 저분이 디귿 공통점은 디귿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저거 다 떠나서요. 지금 공영폰 뒤집 뭐 나올 거라고 진짜 생각하고 그걸 봤을까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한데. 없어요. 그 공영폰은 저는 당연히 공영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권순정 대변인이 쓰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자기가 쓰는 공영폰을 그냥 그 내역 그대로 두고 갔겠어요?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이창수 대변인과 후임 대변인도 그대로 또 그걸 두고 갔겠어요? 안 하죠. 그걸 당연히 그러니까 저라도 초기화할 텐데. 두 가지죠. 그 공영폰에다가 제가 그 시시콜콜 어쩌 저쩌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 근데 거기서 뭘 나올 거라고 나올 기대하는 게 좀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아, 물론 뭐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다 뒤진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겠는데 뭔가 기대감을 갖고 정말 저런 거 올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가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원이나 아, 예. 시간이나 예.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업무용 폰이니까 사실은 녹음을 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 톡도 뭐 톡이나 이런 거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민감한 내용은 업무용 폰으로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봐도 결국은 그러면은 휴대폰에 남아 있는 건 통화 기록인데 통화 기록이야 그냥 통신사에 물어보면 어차피 자기 거니까 국가 거니까 통화 내역이 언제든지 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사실은 별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뭔가 뭐 이렇게 이슈를 만들면서까지 할 가치는 제가 봐도 없어 오히려 보이긴 기자들이 막 하는 게 전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길래 저러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뭐 통화를 했길래. 윤석열 전담 기자 뭐 이야기 나오고 하던데요. 참 뭔지는 모르지만 이건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지훈 변호사의 전문 영역 하나만 짧게 이야기하고 아 또 마무리. 예언입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추가 기소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누가 뭐 잘못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뭐 얘기했는데 지금. 아니 어제 추가 제발 저리시네, 기소했다고. 우리 변호사님. 추가 기소한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다 했어요. 도망가거나 다 기소하고 이제 부르는 다 겁니까? 맨날 김건희 다 씨? 했죠. 김건희 씨만 남았어요. 다 했어요, 진짜로. 그죠? 도망간 이모 씨 말고 나머지는 다 지금 기소가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세 번째로 추가 기소인데 그 사람은 김모 씨던데요. 네. 지금 도망간 사람이 이모 씨 아닙니까? 이모 씨입니다. 예, 예. 그럼 그 사람 못 아직 잡은 못 거잖아요. 잡았어요 아직. 이모 예. 씨는 실제로 법원에 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되자마자 도망가 버렸거든요. 도주할 의뢰 없다고 기각을 해줬는데 도주를 해버렸어요. 참네 어이가 없어서 진짜. 도주할 의뢰가 없다는 사람이 며칠 있다 바로 도주하는 게 어디 아이, 뭐 있습니까? 판사도 어쨌든 신이 아니니까요. 어쨌든요. 뭐 어떻게 근데 아무튼 하겠습니까? 어제 추가 기소한 김모 씨도 결국은 뭐 선수 작전을 직접 폈던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작전에 뭐냐면 시세 조정을 했는 그 부분인데 이제 김건희 씨하고 관계된 사람은 이모 그 사람인데 이모 씨가 김건희 씨의 통장을 받아가지고 뭐 돈을 투자를 받았거나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모 아, 씨도 연결고리, 확실히 연결고리. 기소가 돼야 될 사람이고 근데 이모 씨가 돼야지만이 김건희 씨까지 이 선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잠적이 된 거죠. 못 잡고 있고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요구해서 윤석열 캠프에서 김건희 씨의 그 계좌 내역 같은 증권 거. 계좌를 네. 깠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상관없는 건 빼고 이제 깠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 하나 뭐가 있느냐 그랬잖아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투자를 하고 뭐 하고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사실 그래서 그 계좌 내역 깔아 뭐 하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저는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상관이지. 어차피 투자했다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재산 공개 이런 거 해가지고 투자해서 뭐 어떻게 됐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어서 이게 뭔 큰 상관인가 했는데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계좌 내역 본다고 나오는 거 별거 없고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나와서 김건희 씨가 투자를 할 때 이거를 시세 조정을 한다는 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렇죠. 꼭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꼭 작전한다고 돈을 번다라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엄밀하게 그게 얘기를. 그 사람 거예요. 고의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들은 다 작전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 작전하면서 돈을 끌어다 모으는데 김건희 씨 돈을 받아온 사람은 이모 씨라는 거예요. 이 팀장 그 양반이라는 거고 사실은 이 사람만 있으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와서 아유 우리 거짓말 시켜서 돈 받아온 거지 투자한다고 않겠다 뭐 이러면 뭐 죄가 되지 않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예가 이제 조만간 김건희 씨 부르는 겁니까, 박지원 변호사님? 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 마. 이게 추석 때부터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모 씨를 왜 영장을 기각해라 도주할 우려 없다는 사람이 바로 도주하는 게 돼 있습니까? 아니 아무튼 못 잡고 있잖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근데 또 이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전자발집 훼손하고 도망간 사람들 한 일주일도 안 걸려 다 잡혀요. 이 지명수배 내렸을 것 같은데. 그럼 안 잡고 있다고? 지명수배는 했겠죠. 잡으려면 이 우리 이 대명천지에 산에 들어가 있는 거 주황산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북한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자연인 열풍이 불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거는 이제는 못 좀 산에 있기 좀 잡는다는 건- 춥겠다 이제. 아니 그 요새 좀 김봉현이나 이런 추워가지고. 사람들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옆에 경찰 지나가도 아무 그거 없이 뭐 술도 먹고 뭐 돌아다녔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생각 들어서. 조국 전 장관님도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뭐 워낙 또 사회 이슈에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이러다가 대선 때까지 계속 도망 다니겠다.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저거. 하셨는데. 잡는 게 맞죠. 이거는 저는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라도 그래요. 잡아서 아니라면 아닌 거가 되는 결국 거예요. 이제 그 박준 변호사의 이제 결론은 그 도망간 이모 씨를 검거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적 변수다. 경관 바로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김건희 거죠? 씨 바로 네. 불러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정권에서 굳이 이 사람을 봐줄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명수배한 거 잡는 거는 검찰이 안 하고 경찰이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예,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윤석열 후보의 영향력이다 이런 것까지 나가는 혹여 그런 얘기들은 좀 과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 마무리하기 전에 저 아까 이제 JB타임즈에서 그 얘기해서 좀 이거 법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김건희 씨 또 허위 이력 의혹이 추가로 나왔잖아요. 허위 이력을 기재했다고 만약에 그 사실로 전제하면 그건 네. 법률 저촉 행위가 됩니까? 시간이 이제 제가 다 하긴 못했는데 예전부터 벌써 많이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번에 2014년 행위도 나왔던데 7년 정도거든요. 그 업무집행 방해죄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업무 방해죄가 방해죄 됩니까? 성립. 네. 그 업무 저기 방해죄가 성립이 네, 됩니다. 왜- 멀리 볼 사- 것도 네. 없어요. 동양대 전 누구야? 인턴 조금 잘못 적어도 이제 다 유죄잖아요. 다만 공소시효가 문제가 공소시효가 되네요. 문제예요. 7년인가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있으면 사실은 정교사랑 강사랑 천지 차이고요. 여상 여고가 천지 차이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력서를 적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능적으로 좀 잘 적고 싶어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해하면 안 되나? 어쨌든 간에 범죄는 범죄가 또 될 수 이해를 있다. 하고 그러십니까 아니, 또. 약간 이렇게 문제 없다면 좀 제 키도 좀 속이고 싶고 예 몸무게도 줄이고 싶고 아, 저는 특히 그런 욕망은 사람들은 다 있지요. 저희 아내도 제 몸무게하고 키를 잘못 알고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다 좀 속이잖아요. 이력서를 적을 때도 욕망에 들어요. 좀 더 올려 적고 싶고 키를 몸무게 좀 줄이고 싶고 근데 그런 학교는 그래 적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상 요고 지가 댕겼는데 그걸 모르나요? 아, 근데 여기서 우리 박 변호사님 진짜 옛날 사람이라는 느낌 확 나는 게 요새 누가 이력서에 키랑 몸무게를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진짜 옛날 잠깐 얘기다, 이거 옛날 진짜. 거예요. 옛날 거 2014년 15년 14년이긴 거니까. 한데. 옛날에는 이력서에 키하고 몸무게 다 혈액형 다 적었어요. 맞아요. 여튼 업무 방해 그러니까 그 박 변호사님 말씀 맞는 게 이게 사립학교면 사립학교의 교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게 되고 그러니까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관계 다 맞다면. 예. 그리고 만약에 국립학교라면 이게 이제 공무집행이 그러면 될 수 예를 들어서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죄도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문서 위조의 주체는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도장 찍혀 있거나 네. 다른 사람 사인된 문서를 위조해야지. 왜 사문서 추천처를 자기가 고쳤다 네. 그러면 위조죄가 되는데 자기가 허위 이력 갖고는 이래서 자기가 작성한 네. 거기 때문에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요. 업무 방해죄 하려면 이제 그 최강욱 대표랑 비슷해요. 음. 최강욱 대표 인턴 작성죄 지금 허위로 작성했다 해가지고 업무 방해죄 됐잖아요. 그거에 정범이 지금 되는 거죠. 공소시효가 7년인가 보던데요. 업무 방해죄. 그러면 저는 걸려 문제 될 가능성이. 근데 좀 지금 있다고 하나가 봅니다. 어제 이제 권인숙 의원이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2014년 14년으로 봤거든요. 달까지는 14년.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근데 올해가 거의 다 가니까 다 가고 있으니까. 아마 쉽지 않겠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 기산 시점이 제출 시점이 되는 아니, 그걸 겁니까? 떠나가지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렇죠. 제출 시점이 되죠. 우리 예. 진행자가 우리 아침에 제가 들었는데 밝혀야죠. 이거는 자꾸 여상 요걸로 몰라요. 자기가 제 말이 우리 고등학교 저는 영남 고등학교도 영남 공고 안 나왔거든요. 영남 공고를 있어요. 대구에. 뭐 여상과 그렇다고 역으로 또 아니 너무 비하하는 게 아니고 자기 학교 자기가 모릅니까? 음. 자기가 댕기고 자기가 공부 가르친 학교가 어딘지를 모릅니까? 그거는 자기는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이거는 범죄는 범죄 두 번째 문제고. 왜냐하면 사실 고지 의무가 있죠. 저는 이거는 공인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는 확실히 이제는 공인이죠. 맞죠, 천 변호사. 공인 맞습니다. 밝혀라 지금은. 하세요 좀 가서.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얘기하겠습니다. 아이 몇건 알고 뭐 왜 저한테 조금 그러세요? 이렇게 뭐 다 거짓말해요. 그냥 솔직히 하면 되지. 묘상이 뭐 또 요거 뭐 어때요? 이거 뭐 거짓말로 써요 이렇게. 아니 알겠다고 왜 그런 마음을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게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건도 아니고 좀 줄줄이 또 할 때마다 조금씩 다 바꿔요. 몇 건 이건 거의 상습적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기된 의혹이 다 사실이라면 네, 제기된 사실이라면 뭐 야, 예. 이거는 좀 너무 심했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아니 저는 이거는 범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밝혀야 된다. 그리고 좀 사과를 해야죠. 뭐 저 차라리 저같이 키 몸무게 속이듯이 저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니 그 죄송합니다. 몸무게는 사과 안 해도 돼요. 그때는 맞다. 근데 그 다음에 많이 먹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뭘 내가 사과를 자기 관리 아니, 살짝 그때는 좀 낫다 이렇게 속였어요. 하면 되는 건데. 그때 몇 킬로나 속였는데. 근데 사실 그 딱 만약에 70대냐 80대 크거든요. 아니, 근데 80대면서도 70대로 적어. 남녀지간에 몸무게 이렇게 중요했어요? 부인하고 결혼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아 그랬구나. 계속 물어보니까. 그것도 특이한 형수님이 케이스네. 엄격하시네요 의외로. 그러니까. 예. 요즘은 뭐라고 이거 하십니까? 보고 있을 것 부인께서? 같은데. 이제는 뭐 알죠. 이렇게 배 나온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시고 좋아하죠. 이제 푹신푹신하니까. 아니, 점점 사법 논담이 약간 짤짤이 쇼 같아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뭐 짤짤이 쇼 안 나가요? 빨리 나가야지. 예, 가야죠. 내일 아닙니까? 네, 내일 맞습니다. 오 내일 드디어 그러니까 출격하는 겁니까? 천 변호사는 뭐 저랑 계속 같이 댕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법논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